1800년 구리와 아연을 이용한 볼타전지 발명 이후 역사를 통틀어 지금처럼 배터리 분야에 많은 인재와 자본이 투입된 적은 없었습니다. 태양과 바람을 담는 에너지 기술로의 진화는 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만든 첫 세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화된 생활 방식은 에너지 자립과 배터리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20세기 오일 쇼크가 있었다면 21세기에는 배터리 전쟁이 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산업혁명으로 보여진 에너지 이용 변화를 배터리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긴 시간 춥고 덥기를 반복해온 지구라지만 인류가 이용한 에너지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위협당한 기후는 다시 에너지를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담는 배터리 기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저자는 히토리와 같은 희소금속의 거래와 상품 개발로 경력을 시작한 S&P 글로벌의 애널리스트입니다. 원제는 리튬, 배터리 우위를 위한 글로벌 경쟁과 새로운 에너지 혁명으로 리튬을 타이틀로 에너지 혁명을 내걸고 있었지만 국내에 출판되며 배터리 전쟁으로 리튬부터 2차 전지까지 누가 새로운 경제 영토를 차지할 것인가라는 부제로 에너지 전환 과정 속 배터리를 중심에 둔 기술과 자본의 흐름을 살피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적의 저자는 서문에서 진정한 배터리 시장의 싹을 틔우게 한 것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였고 이 기업들의 노하우가 폴란드뿐 아니라 더 넓은 유럽에 파급 효과를 일으키길 바란다고 밝히고 있지만 주 내용은 리튬의 채굴과 가공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정제 리튬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중국의 간펑 리튬과 비아디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신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보다 미국과 중국의 정쟁이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 권의 책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배터리 산업 지형을 모두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핵심 광물의 공급망 파악과 국가와 기업의 점유율 및 산업의 개괄적 흐름을 이해하시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이제 육상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 한국 업체가 생산한 특수 리튬이온 배터리를 답재한 이스라엘 이비에이션 앨리스가 승객을 태운 채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지난해 알려진 수주량만 300대로 2027년부터 주문자에게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5년 노르웨이에서는 자국 내 모든 여객선을 전기화한다는 법률을 통과시키며 2025년부터는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배에서 더 이상 피오르 감상은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화학기업 야라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기로 구동될 뿐 아니라 자율주행까지 가능한 야라 비르셀란 화물선 개발로 지난해 4월 무인항해에 성공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육로와 하늘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전기화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데 배터리가 있고 그 핵심에 리튬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자기 강도를 높이거나 인덕션 상판 등에 사용되었던 리튬이었지만 한 번 충전으로 종일 사용 가능한 노트북, 친환경 자동차, 손안의 핸드폰 등 공간 제약 없는 노마드적 삶은 리튬의 수요를 급증시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원 보호주의적 정책이 대세인 가운데 부존 자원인 리튬을 국유화하는 국가가 생겨나자 한쪽에서는 자원 민족주의라는 원성과 경제와 안보 관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자원이 되었을 뿐이라는 날선 주장은 리튬 확보를 둘러싼 치열한 싸움을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10대 국가 전략 핵심 광물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히토류 등을 지정 반도체를 이은 미래 산업의 전략적 고민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2차 전지는 양극자에 합성되는 물질에 따라 3원계 배터리, 4원계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 등으로 구분되고 사용되는 리튬은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입니다. 수산화 리튬은 고밀도 고용량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로 사용한 하이니켈 3원계 배터리에 사용되었다면 중국에서 주로 사용한 탄산 리튬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 소형 가전이나 IT 배터리를 주로 이용되다가 스택 구조를 변경해 테슬라가 일부 전기차에 이용했었습니다. 최근 국제 정세 영향으로 원자력 가격이 상승하자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도 좀 더 저렴한 탄산 리튬을 사용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선회하며 시장 변화가 예견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수소차는 연료전지를 사용합니다. 연료전지는 말 그대로 연료를 필요로 하는 전지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기관 내부 연료연소로 발생한 가스의 힘으로 피스톤을 움직여 자동차가 움직였다면 전기차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배터리와 연료전지로 이 둘은 전극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으로
전기 에너지를 얻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다릅니다. 배터리가 내부 원재료에 저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연료전지는 외부에서 주입된 원료를 에너지로 변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 빈도에 따라 수명이 줄어드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달리 연료전지는 이론상 카트리지만 교체해주면 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급속 충전이라 해도 30여 분 이상 소요되는 배터리 전기차에 비해 몇 분의 짧은 수소 충전 시간은 경쟁력을 가지지만 수소를 채집하는 과정에 LNG가 사용되고 있고 향후에는 원재료 사용도 예상되고 있어 원하는 목표에 이르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여튼 본론으로 돌아와 이제는 백색 황금 또는 하얀 석유라고도 불리는 리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칠레의 SQM과 아르헨티나 염호 등에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하고 있지만 배터리 핵심 광물 정량기업 다수를 중국이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대 정량기업인 칠레의 SQM의 경우도 50% 이상 지분 소유 기업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량 해외에 의존하는 리튬의 한 국가 의존도가 너무 높다면 화석연료를 통해 경험해왔듯 자칫 불안정한 공급으로 이어져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다양한 공급망 확보와 대안이 필요하고 이는 도시 광업과 재사용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유 등 타국가에서는 배터리 여건 등 이력 관리로 전기차 수명이 다해가는 시점에 맞추어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 마련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 언급하고 있듯 인류 문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금과 은, 납과 아연 등의 매장량과 현재 사용 중이거나 이미 버려진 물건에 포함된 양을 비교해보면 후자가 더 많습니다. 게다가 사용하는 물건에 포함된 해당 금속들은 땅에 묻혀 있을 때보다 훨씬 농축된 형태로 배터리 물질도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로 리튬 1톤을 얻기 위해서는 스포트민 250톤 또는 염수 750톤을 가공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엄청난 잔여물까지 처리해야 하지만 폐기된 리튬이온 배터리 28톤으로 리튬 1톤을 얻을 수 있어 놀라운 효율을 보여줍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수명이 최대 20년으로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약 42만 개 폐배터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으로 전기차 폐체 시 의무화한 배터리 반납 편리성과 안정성 마련이 시급해 보이기도 합니다. 에너지와 연관된 안보와 경제 문제, 삶의 질과 직결되는 에너지를 로컬 중심 순환으로 갖춰간다면 국제 정세 변화와 에너지 패권으로부터 자유로울 뿐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면 새로운 발전 메커니즘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